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섬유업체인 듀퐁의 1분기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 탓에 매출은 전망을 하회했습니다. 듀퐁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0억 3천만 달러, 주당 1.13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 기록했던 주당 1.54달러에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34달러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1.31달러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6% 줄어든 93억 7천만 달러를 나타내 시장 전망치 94억 1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장이 끝난 뒤 야후는 1분기 매출액이 10억 4천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4%가량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예상치 10억 6천만 달러보다 낮은 결과였습니다. 순이익도 2,21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주당 순이익 또한 15센트로 전문가 예상치 18센트에 못 미쳤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로 인해 이용자를 늘리고 광고 수입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협상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스 민영방송 스카이TV와 마케도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협상 전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5.5%로 지난달 72%에 비해 26.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단체들도 정부의 현금 이전 행정명령을 계기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4월 투자 심리지수가 전달보다 15.1포인트 상승한 70.2를 기록해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시장 분석가는 독일 경제가 견고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유가와 유로화 약세 등 외부 여건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YD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네요. 다와 S&P 500은 밀렸고 나스닥만 홀로 5천선을 지켜냈는데요. 이유인즉슨 이렇다 할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실적이 희비를 엇갈랐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홀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쪽에서 대형 M&A 재료가 떴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 다와 S&P 500 지수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강달러 여파로 실적이 안 좋게 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적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매출이 좋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여서 다시 말해 허리띠를 졸라 매므로 인해서 순이익은 괜찮게 잡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강달러 여파가 고스란히 매출의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역시 어닝에 대한 분위기를 재차 어둡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장 마감 후 야후 IT 기업의 실적이 그러했고요. 장 중에 발표됐던 듀퐁의 실적도 역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었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가 한번 볼까요? 네, 다우지수가 17,900선 중반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0.4%가량 하락해 다시 18,000선을 하루 만에 내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네요. S&P 500 역시 완만하나마 0.1%가량 소폭 조정을 같이 보였고요. 나스닥만이 M&A 재료 덕분에 5,000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유럽입니다. 독일 지표가 좋았어요. GW라는 경제연구소가 발표했던 독일 투자자들의 소비 심리지수가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에 정작 독일 증시가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닥스 30이 0.4% 가까이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요. 프랑스 카크 30 그리고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0.1%씩 소폭만 올랐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장은 기관의 매도 폭탄 때문에 쉬어갔었죠.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쉬어갔네요. 오늘 우리 장은 한 주 한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둘러싼 중요한 이슈와 전망까지 경제학과 교수님한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4일, 25일 양일간 열리게 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리스 사태 쉽게 봉합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상 시나리오가 한 4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나리오로는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혹은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다. 세 번째, 그리스가 디폴트 될 것이다. 아니면 그렉시트 될 것이다. 이런 4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장기화되든지 아니면 그리스가 디폴트 되든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협상이 타결될 것 같진 않고 장기화가 된다면 얼마나 끌지가 궁금해요. 당장 지금 돈을 안 받으면 곧 현금이 바닥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지방정부 쪽에 있는 돈까지 중앙은행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지방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협상이 장기화되면 버틸 돈은 있나요? 돈 없죠. 네, 당장 이달 공무원 월급도 못 줄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5월만 해도 그리스가 갚아야 할 돈이 한 35억 7천억 유로예요. 35억 7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1,5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당장 8일 날 국채 만기가 14억이고 그다음에 IMF 채무 상환 8억 달 유로 상당히 많은 돈들이 계속 밀려 있거든요. 이런 돈들이 그리스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은 그리스가 이런 돈들이 못 갚을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근데 지금 긴급 유럽 쪽에 회담이 하나 잡혔잖아요. 최근에 구조 보트에 탄 난민들이 다 뒤집혀서 크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긴급 이 유럽 쪽에 회담이 잡히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또 그리스 총리가 만나게 되는 시점이 24일, 25일 바로 하루 전 23일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극적 타결 전망도 개인적으로 좀 점쳐보고 싶은데 전혀 없는 건지요? 저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계속 구조조정을 이어주고 하거든요. 사실 메르켈 총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2012년에 메르켈 총리가 시나리오를 작성했었어요. 이 비밀 문서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공개되었었는데요. 첫 번째 안은 그리스를 탈퇴시킬 것인가, 두 번째 안은 그리스를 포함해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5개 국가를 탈퇴시킬 것인가,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독일 자기들이 비용을 얼마나 될 것인가 다 계산까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유로존이 노벨 평화상을 받죠. 사실 유로를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쟁하지 말고 살자 이거였거든요. 1차, 2차 세계전을 거치면서 민간인 중심으로 유럽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래서 유로를 만들고 전쟁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겁니다. 이 노벨 평화상 받고 메르켈 총리 이런 거 그리스 탈퇴 혹은 포르투갈 탈퇴 이런 안들이 없어진 것이죠. 근데 메르켈 총리는 계속 그리스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은 메르켈 총리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다 하셨는데 지금 5월 11일에 열릴 유로그룹 회의까지는 사실 한 몇 주 정도만 더 버티면 되잖아요. 이 회의까지 그냥 끌고 갈 가능성이 그럼 가장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24일 날 회의에서는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할 것 같고요. 아마 5월 11일까지 계속 가고 여기서도 쉽게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럽 사람들 보면은 재무장관 회담만이 하고 정상회담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결론도 조출하지 못하고 행동도 별로 그동안 보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월 11일 이후로도 계속 협상이 연기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 공기업 민영화, 노동관계법, 부가가치세율 인상 이런 것들 유로 재무장관 그쪽하고 그리스하고 너무 의견 차이가 크거든요. 그게 좁혀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리스의 지금 2년물 국채 보니까 사상 최고 20몇 %까지 이렇게 뛰었던데 국채 시장도 완전히 망가졌고 22 쪽에서도 그리스의 숨통을 쥔다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거기에 이제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자체를 굉장히 낮게 평가할 거라고 이런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리스가 그 기간 동안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어려워지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
사실 그리스가 거의 디폴트에 근접해 있다. 시장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3%까지 올라갔고요. 독일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0.1%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지, 그리스 위험이 높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어제 3.3%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유럽 은행들이 그리스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342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 말 그때 1284억 달러였거든요. 그때 비하면 2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로 그리스 부채를 소위 트로이카라고 그러죠. IMF, EU, ECB 여기서 한 80%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유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유럽 경제가 작년에 약간 플러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2012년, 13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작년에 0.9% 성장했고 올해도 한 1.3% 성장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가 디폴트 돼도 전반적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주가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협상 장기화의 시나리오에 관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상 현실화 가능성이 꽤나 있는 디폴트 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22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설사 이탈까지 하는 그렉시트가 나타난다 해도 그 여파가 상당히 작을 거라고 역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역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유로존의 경제가 과거 한 3년, 5년 전 때보다 탄탄해졌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유로존 경제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양적 완화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매월 600억 유로씩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1,400유로를 풀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돈을 푸니까 주가도 오르고 LC 이펙트의 부의 효과에서 소비도 늘어나면서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전 2012년 마이너스 0.8%, 2013년 마이너스 0.5% 성장했는데요. 그 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스가 탈퇴가 되면은 옆에 나라들도 조금 더 불안해질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포르투갈 같은 나라, 스페인 같은 나라 아직도 경제력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으로도 좀 전이가 되고요. 이런 나라들도 좀 불안해지면서 좀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유럽 전이 다른 국가로의 전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전문가들이 꽤나 낙관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약간 경계 목소리를 내셨네요.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낸다면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한국 경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계 수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낮은 것은 그리스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데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리스 채권 차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천억 정도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로존 수출 비중이 2005년에는 한 15% 됐는데 작년 보니까 한 9%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경제 올해 4 내지 5% 마이너스 성장하고 브라질 경제 상당히 불안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부동산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부도가 좀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그리스 사태가 디폴트까지 간다면은 이머징 마켓 시장도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최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면서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외국인 자금이 그리스가 디폴트라면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덜 들어올 것이다. 오히려 유출될 수도 있다. 단기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유럽계 자금,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 유동성이 약간 주춤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뷰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가 지금 장기화로 이 장기전으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디폴트를 낼 거다. 근데 그 영향력은 생각보단 조금 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결국 그리스가 디폴트 되고 결국은 유로존에서 이탈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 나라 경제에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IMF 경제위기 겪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96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예,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가지고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 통화가 옛날 드라크마였는데요. 만약 드라크마를 가졌다면은 드라크마 가치가 폭락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만 굉장히 비싸게 갔다 왔는데요. 만약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면 제가 굉장히 싸게 여행을 갔을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리스로 여행을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리스 수출품들이 더 수출이 될 수가 있고요. 환율이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라는 나라가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결국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탈퇴하면서 자체 통화 드라크마를 갖고 그 통화에 의해서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성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스가 디폴트를 내고 결과적으로 유로존에 떠나면서 자체 통화를 갖고 다시 한번 환골 탈퇴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가 정말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오히려 아주 역발상적인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 얘기 실컷 해봤네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깊이 있는 또 얘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까지 문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주르륵 발표가 됩니다. 자동차주 싸긴 싼데 안 가죠? 자동차주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을 이른 아침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현대차 재고도 높은데 이 재고 팔기 위해서 인센티브 많이 주면서 장사도 잘 못했다. 환율도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을까요? 예, 지금 예상 가이던스는 1분기 매출액 21조 3,658억, 영업이익 1조 7,015억 정도로 가이던스 평균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9% 정도의 이제 하락. 물론 이제 4분기 때는 좀 밀어내기 그런 수출도 있기 때문에 4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2014년 1분기에도 매출액 21조 6,490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분기 예상치는 21조 3천억. 이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에 1조 9,384억이라는 그런 실적 대비해서 1조 7천억대니까 아무래도 한 10% 정도의 또 추가적인 그런 약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현대차 1분기 예상 실적 가이던스가 점점점 눈높이가 낮아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 아닌지요? 예, 아무래도 현대차가 지금 국내 시장 또한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현대차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도 높았고요. 수익성도 양호했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 시장 역시 수익성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 약세에 따른 이런 수입차, 특히 독일산 수입차죠. 벤츠나 아우디, BMW 같은 이런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잠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1분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업이익률도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5% 안팎 모두 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들 하던데 그러면 1분기는 안 좋다고 하고요. 1분기는 힘들었지만 2분기부터는 좋아집니까? 투싼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신차 효과요. 예, 특별히 현대기아차 2분기가 좋다기보다 자동차 업종 자체가 이제 2분기에는 좀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가 되고 또한 최근에 유가 하락에 따른 이런 수혜가 자동차
업종 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혜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차만의 그런 자동차 업종에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종에서 특별히 현대 기아차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비중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신차 효과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외산차, 수입차한테 파일을 뺏기는 상황에서 2분기는 원래 좋으니까 성수기에 따른 효과 정도만 보지 않을까. 1분기보다 약간 더 좋을 것 같다. 원래 성수기니까 그런 얘기 해주셨네요. 환율 측면에서는 어떤지요? 환율 역시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죠. 최근에 1,100원을 다시 하회하는 이런 환율 속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좋을 상황은 아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로화 약세가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또한 엔달러 역시 계속해서 118엔에서 120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이런 일본차의 공세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환율 조건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환율 영향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우려 섞인 그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결국 여기서 돌파구는 삼성전자 갤럭시 S6처럼 뭔가 신제품이 한번 빵 대박을 내주는 수밖에 없겠다 싶긴 한데, 내가 만약 외국인이라면, 아니 팀장님이 아예 외국인이라면 자동차 주식을 사시겠어요? 한국 자동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이 3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유럽산 그런 프랑스나 독일산 자동차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에서 상승폭이 큰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반대로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현대기아차의 가장 큰 수익성은 국내에서 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국내 역시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 계속해서 파이를 뺏기고 있는, 특히 수익성이 많이 나는 고급차 위주의 파이가 뺏기는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이런 수익성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메리트가, 외국인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별로 있지 않다. 아니면은 현대기아차는 뭐 배당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 그런 유의 그런 수혜는 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메리트는 못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워낙에 인구가 많고 사실 그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 차가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은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1위 하는 회사는 폭스바겐이죠. 그리고 2위는 GM이고요. 일본차 역시 그런 좀 국민 감정의 영향에서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3공장, 4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매출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의 로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글로벌 여타 이런 그런 회사들 역시 현대차 못지않게 계속해서 중국에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에서는 중국 시장에서도 파이는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은 늘 수 있어도 수익성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기존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거의 2분기 성수기다 요 얘기 빼고는 거의 안 나왔던 지금 오늘 아침인데, 이렇게 완성차 쪽이 어려우면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의 어떤 모습은 더 우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적 측면에서도요. 기존 그런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 역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하지만 현대기아차 역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디젤 엔진을 좀 더 많이 채용을 하고 디젤에 들어가는 좀 더 효율적인 그 연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DCT를 채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부품 회사들은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수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뭐 부품업체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디젤 엔진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주, 일단 현대차 얘기부터 좀 해보죠. 주가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지금 PBR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은 뭐 5배, 6배, 굉장히 낮은 수준은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어중간한 주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또 시장의 상황이죠.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평가 종목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대형주, 지금 외국계에서는 뭐 코스피 지수를 올해 2,700까지 보는 그런 기관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편승해서 동반하는 어느 정도의 시장 평균은 유지할 수 있되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1분기 아니라 2분기도 뭐 원래 좀 좋은 걸 감안해 보면 이렇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싸다고 해서 아무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가운데 딱 한 종목, 이 종목은 좀 그나마 그중에 낫다란 최선호주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품주에서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구조적인 변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 모터스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현대기아차 파워트레인 변화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장 큰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디젤 엔진 강화 및 DCT 채용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 모터스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R 모터스로 사명을 바꾼 구 S&T 모터스를 좋게 보셨습니다. DCT, 이 디젤 엔진과 더불어서 변속기 쪽에 아주 활발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KR 모터스, 자동차 최선호주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업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희가 한번 크게 들여다봤네요. 부품주가 그나마 좀 낮고 그 가운데 S&T 모터스가 제일 낫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주요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를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지금 좀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또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이 얘기는 이제 결국은 조정을 주기 위한 빌미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부동산 투자 개발 회사죠. 이게 지금 이제 디폴트 선언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게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 하나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일단 SK 하이닉스가 최대 지금 41,000원대까지 또 조정을 크게 한번 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등하게 좀 많이 늘었다는 거,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늘었다. 그러면 앞으로 성수기 때 더 성장성은 부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성만 담보된다면 급격하게 또 상승 가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3D 프린트 관련해서죠. STI가 전일 좀 급등세가 나왔고요. 또 하나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지금 교통 통제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주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레드로버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면서 금일 시초가가 거의 8,000원대 부분에서 출발할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요, 포스코 쪽에서도 포스코도 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 자, 현대페인트 전일 좀 크게 올랐어요. 그죠? 현대페인트가 올랐고 이런 부분들 좀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신문 강좌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급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세를 띄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신부터 좀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표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앞부분 대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만큼 좀 보기 쉽게 좀 해놨는 것 같은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유로라든가 이런 걸 지금 살펴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옆으로 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빚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시안들의 빚이 piles up and up 계속 늘어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걸 오늘 주 기사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왜 아시아에 대한 빚이 이렇게 늘어났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성장이죠. 그 성장에 발을 맞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빚을 내서 그 성장 쪽으로 가닥 일 방향을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등 이 아시아 주변 국가가 이제 부채가 이제 최고조에 좀 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동안 이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부동산 쪽에 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중국 부동산 투자 회사의 부도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는 중국 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하게 시장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에 따른 성장통, 결국은 이 성장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빚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아시아 너희들도 위험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 IMF 겪어왔죠. 그죠? IMF 겪어왔는데 그때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IMF를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들은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연금을 깎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받을 건 다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먹고 편하게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독일 보고는 좀 도와달라고, 아니면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독일에게 너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니까 돈 더 내놔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독일이 봤을 때 그리스가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도 지금 빚이 이렇다면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어떤 주요 의도는 뭐냐면 그리스만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시장이 또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의 이런 부도 사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을 조금 조정을 줄 수 있는, 즉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왔는데요. 중국 1대1로에 620억 불 돈 보따리 푼다. 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1대1로에 대한 행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할까요? 요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 모양의 대한민국. 자, 이 호랑이 모양의 대한민국도 예전에 경제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기강산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길을 새로 닦고 그 길을 새로 닦은 것으로 해서 수출 쪽에, 무역 쪽에 길을 열어왔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의 속도를 높였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육로, 해로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1대1로에 이제 620억 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푼다라는 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됩니다. 자, 물론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인도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중국이 경제 패권을 쥐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도 조금 반대적인 측면이 있겠죠. AIIB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1대1로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아니냐, 컨스피러시 이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스관, 철도, 도로, 육로구축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가스관 관련 많이 있죠, 그죠? 철관 회사들, 강관 회사들. 이거 발음 잘못하면 강관들 있다, 그죠? 강관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강관 회사들과 그 다음에 철관 회사들, 요렇게 요 두 가지, 요거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육로적인 부분에서는 이 가스관, 철도, 도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철도 쪽은 우리가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좀 반복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중국이 이런 육로 구축부터 시작해서 많이 한다 그러면 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중기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중기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두산인프라코어에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떤 중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기들이 많이 공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성장세로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가스관 업체들, 그리고 강관 업체들, 철관 업체들,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기사 좀 넘겨가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요 지금 김대훈 LG CNS 사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LG CNS가 요 상암동에 있어요. 근처에 바로 있는데 이분 두 분이 만났습니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 커트 러셀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분은, IoT, 인터넷 오브 싱즈의 개념 창시자, 케빈 애시턴입니다. 자, 이분이, 결국은 와서, 자기가 창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인터넷 오브 싱즈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자, 이 얘기 자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창시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상용화는 기술 기업들의 생존을 좌우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가장 필두로 먼저 했습니다. 자,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저희도 제가 전일이죠, 월요일 날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시스코 회장, 챔버스 회장이죠. 둘이 만난다. 그렇다면 또다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물 인터넷 다시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월요일 날 제가 그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찍었습니다. 어제, 화요일 날,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인데요. 다시 보아야 될 시기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까지 한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이죠, 저녁 8시에 수익을 말하다를 꼭 한번 봐보세요. 제가 사물 인터넷이 왜 다시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블 악재도 빛난 포스코의 저력. 자, 요거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포스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되었다라고 신문 기사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철광석 감산에 대한, 호주 쪽의 철광석 감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포스코가 이제 이 악재적 부분을 딛고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그때부터 지금 포스코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포스코가요, 깜짝 실적도 깜짝 실적입니다만은 생산량을 늘리는, 생산량을 많이 늘렸어요. 그러면서 세계 5위에
생산 시설을 갖춰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포스코도 역시 중국의 1대1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이 저렇게 1대1로를 대규모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이 많은 철관, 관광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포스코의 앞으로의 실적이 좀 턴하는데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매수 전략들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시장은, 지금 위쪽 방향으로 가닥을 굳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쪽 방향으로 계속 가닥을 굳혀 나가다가도 한 번은 꼬꾸러질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지금 자를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갈아탈 종목이 애매모호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자르고 갈아탔는데 그때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이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요. 이제 약도 없습니다. 그죠? 그게 만약에 매수세가 딴 쪽으로 몰려버리면 또다시 약도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계속 강조드렸던 거죠.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입니다. 자, 이거 꼭 체크돼야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한은 시장은 급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수 지속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코스피 시장에서이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변동성 갖고는 시장을 죽일 만한 정도의 시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국이 지금 혹시나 모를 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개장을 딱 하면, 중국이 개장이 10시쯤 하죠. 그죠? 10시 딱 하고 난 다음에 중국 개장의 흐름을 딱 체크해 보시고, 이게 큰 조정이 좀 들어오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딱 보이면 바로 현금화 전략이 일부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 여기 꼭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말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자, 창원에서 또 합니다. 창원을 제가 요새 자주 가네요. 그죠? 경남 창원, 바로 NH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하는데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서울 아동병원 2층입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창원, 진해, 김해 이 근처 있잖아요. 그죠? 진주, 예. 여기 계신 분들 오셔서 좋은 얘기 좀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적으로 갈 업종과 업황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신 모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 소화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710선까지 돌파했지만 코스피는 어제 8거래일 만에 쉬어갔고 전일도 장중에는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었죠.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어제 매물 폭탄을 쏟아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는 그런 생각. 앞서서도 전 코너에서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 계속 갈 수는 없다라는 것. 계속 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일단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연속되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어느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파느냐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수밖에
수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나 뭐 어제 특징 일단 코스닥 시장의 그 상승 부분, 특히나 이제 그 시가총액이 높은 뭐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홈쇼핑 주식들도 그렇고 일단 그 어떤 그 조금은 유동성의 좀 순환매 장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나타났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업종군들에 좀 쏠리는 오랫동안 쉬었던 홈쇼핑들에 그 몰리는 그런 부분들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 1% 넘는 급등세에 나타났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코스닥 시장 역시 조금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쉬어가는 모습 진행되고 있다.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지수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환매 여전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벌써 3조 원이 넘는 순매도 물량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인 유입, 특히나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 시장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유동성은 코스닥 시장이다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큰 업종 내지 큰 종목 중심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특히나 이제 그 전일 시장의 특징 간단하게 꼽아 보면요. 이따 좀 말씀드렸던 부분, 뭐 증권 업종 마찬가지고 은행, 건설, 화학 전반적인 뭐 약세라면 약세고 약보합이면 약보합이고 조정이다라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좀 쉬어가는 그런 한 템포 조금 좀 늦춰가는 이격을 메꿔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반면에요, 한동안 좀 상당 기간 시장에 뜨거운 어떤 이슈였던 그런 업종들, 종목들, 유동성 장이 시작이 된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좀 전환이 되면서 상당 기간 좀 쉬었었죠. 그 종목들의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가 나타났었다라는, 전자결제, 게임, 엔터주의 강세들이 나타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키 맞추기의 어떤 그 순환매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환경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수급에 특별히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살짝 어제 장 초반도 매도로 돌아서는 등 조금 둔화되는 그런 조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병구 멘토님도 외국인이 파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나스닥만 올랐는데 헬스케어 쪽에 M&A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일단 뭐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겠죠. 일단 뭐 좀 끊어가고 이런 그 상황들 나타날 텐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 부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관의 수급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관이 이런 상황, 뭐 특별한 예를 든다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그 커버링 물량들, 뭐 좀 다른 예도 될 수 있겠습니다. 커버링 물량의 어떤 그 출현이랄지 이런 부분, 뭐 특히나 이제 그 대림 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 부분 너무나 이제 그 좋게 나오고, 또 생각보다도 예상보다도 서프라이즈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쇼 커버링 물량의 어떤 그 시장을 끌어가는, 뭐 주가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급 상황,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어찌 보면 그 넘버 원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어찌 보면 조금은 좀 경제 정책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 좀 숨고르기 양상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실적 장세가 진행되는 속에서 각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에 따른 혼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외국인의 수급 역시 이와 맞물려서 실적의 근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큰 특징을 갖지 않는,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실적에 의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어떤 흐름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특징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격 축소와 차익 매물의 소화 과정, 이미 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부분 일단 그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조금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목별 실적엔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적과 또 무관하지 않게 종목
종목별 슬림화가 업종별 슬림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기대로만 가던 증시 이제 실적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좀 좁혀지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좀 확인하려는 그런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일단 기대만을 가지고 가는 장세는 이미 조금 좀 접을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 지금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슬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순환 과정 속에서 키 맞추기 업종별 종목별 그 키 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한동안 좀 쉬었던 업종 내지는 쉬었던 테마, 쉬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지난밤 있었던 미국 나스닥의 유일한 상승 부분 글로벌 제약업종 중에 가장 큰 M&A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M&A가 진행되는 그 업종 항상 제가 예의주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M&A가 진행되고 있는 업종은 그만큼 사려는 쪽에서 향후에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M&A가 성사가 되는 것이다. M&A의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구조조정을 위한 M&A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속적인 성장 수단으로서 어떤 그 M&A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는데 어제 제약업종의 M&A 같은 경우에는 지속 성장을 위한 어떤 그 M&A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향후 제약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시장에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이 부분들 우리 시장 내에도 오늘 다시금 제약업종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평가 내지는 그 좀 옥석 가리기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테바와 밀란 간의 M&A 얘기까지 분석 잘 해주셨는데 오늘장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PBR이 낮은 종목 가운데 경기민감 대형주로 편하게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앞서서 수급이 무엇보다 1번으로 중요한 그런 장이다 하셨으니까 수급 호전 주면 더더욱 좋겠네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기본적인 생각은 경기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빨리 갈 것이냐, 늦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소재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건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그렇다면 이 끊어가는 그런 장세 속에서 한번 안 올랐던 업종들 특히나 이제 그 PBR이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 여전히 저는 뭐 탑픽 섹터다 하면 조선업종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 두 가지입니다. 경기 회복 관점과 유동성 관점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실적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좀 미세하게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하시면 오늘 좋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10시 정도에 이제 우리 중국 시장 열리게 돼요. 중국의 어떤 그 큰 변화 부분, 특히나 이제 그 뭐 1대1로 관련된 뭐 얘기들 지금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은 하한가로 지금 시장을 한동안 이끌어왔던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하한가로 밀리는 그런 어제 같은 경우 그런 급락세도 나타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오늘 중국 시장의 어떤 그 행보 또 우리 시장에도 어떤 그 변동성 부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 염두하시고 오늘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수단매가 돌면서 안 오른 쪽을 좀 사서 매매해보면 어떨까? 경기민감 대형주 가운데 조선을 가장 탑픽으로 본다는 말씀 강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중국 키워드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화장품 이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뭐 패션, 이제는 뭐 유아용품 아니면 면세점 뭐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또 급등하고 최근에 중국 키워드가 점점 넓어지면서 엮어서 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요? 중국은 제가 이제 그 올 초부터 올해 시장의 테마 크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 유효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그 산업 간의 융합이라는 부분,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그 인터넷에 대한 그 사물 인터넷 부분, 특히나 이제 그 센서 쪽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국
뭐 올해 내내 우리 시장 내 영원한 테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뭐 지금 최현일 안커께서 말 그대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과거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이제 작은 어떤 그 소비 관련주에서 그리고 뭐 아가방도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죠. 뭐 어떤 그 정책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관심 부분들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관심의 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중국의 어떤 그 인구수, 그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정책적인 면에서 나오는 그런 스케일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을 좌시하지 않고 중국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매매 차원에서는 조금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 관심은 과연 언제 들어갈 것이냐. 모멘텀의 끝부분에서 들어간다라면 분명히 좋은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기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고 미리 따라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안 올랐던 업종 하지만 향후 1분기 내지는 2분기 내 시장에 관심이 있을 만한 업종이나 관심이 있을 만한 테마를 미리 쌀 때 사놓는 것이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거. 물론 모멘텀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 미리 사두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각 어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패턴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앞서서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매 돌고 있는데 조금 덜 오르는 그래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좋게 보셨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매매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다들 얘기할 때 지금 사면 어때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좋은 거는 미리 사놓고 선침의 관점에서 기다려야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전 투자 얘기를 또 깊이 있게 나눌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진영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헬스케어 관련된 M&A 재료가 뜨면서 5천선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요. 기업들의 실적의 면면을 보니까 순이익은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강달러 여파로 인해서 매출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공통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닝 시즌에 아닌 게 아니라 역시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뉴욕 증시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 하루 코스피는 쉬었잖아요.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잠시 후 개장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